에어백은 당신을 살리라고 만든 장치입니다. 그런데 한때 이 장치가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고장 나서가 아니라 너무 잘 작동해서이죠. 2009년 오클라호마의 한 주차장, 18살 애슐리는 남동생을 데리러 갔다가 다른 차와 살짝 접촉했습니다. 흠집조차 나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 순간 에어백이 터지면서 금속 파편이 그녀의 목을 관통했습니다. 출동한 응급대원들이 처음에 살인사건으로 착각했을 만큼 처참한 현장이었죠. 에어백이 고장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설계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1990년부터 2008년 사이 에어백이 직접 원인이 돼 숨진 사람이 290명을 넘었고 절반 이상은 어린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그 실패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지금의 에어백이 됐는지 오늘 그 전 과정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에어백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빠르게 재건되면서 자동차가 자유와 풍요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넓어지고 차가 빨라질수록 교통사고 사망자도 덩달아 급증했고 안전장치라고는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1952년 미국 엔지니어 존 해트릭은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온 사슴을 피하다 도랑에 빠지는 사고를 겪었는데 그 순간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딸을 막았고 다행히 둘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경험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차가 스스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질문이었죠. 해트릭은 해군 출신 경험을 살려 충돌 시 압축 공기로 쿠션을 부풀리는 장치를 설계했는데 아이디어 자체는 훌륭했지만 팽창 속도가 너무 느려서 실제 사고에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기술이 따라오지 못한 거였습니다. 전환점은 1960년대 후반에 찾아왔는데 엔지니어 앨런 브리드가 충돌 감지와 팽창 속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에어백은 비로소 실제 제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테스트를 시작했고 1990년대 후반에는 미국 내 모든 신차에 에어백 탑재가 의무화됐습니다. 드디어 안전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시점부터 기이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충돌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할 사람들이 에어백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된 거죠. 초창기 에어백의 작동 방식은 의외로 단순했는데 핵심은 자석으로 고정된 쇠구슬 하나였습니다. 충돌 순간 차는 갑자기 멈추지만 쇠구슬은 관성으로 앞으로 굴러가면서 두 전기 접점에 닿게 되고 그 신호가 스티어링 휘 안의 팽창 장치로 전달되는 구조였죠. 팽창 장치 안에는 아지화나트륨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반응하면 질소가스가 순식간에 발생하면서 단 30m초 만에 에어백이 시속 320km에서 330km 속도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팽창 후에는 천의 작은 구멍으로 가스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설계됐는데 충돌에 차가 반응하는 시간이 사람의 반응 시간보다 빠른 최초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에어백이 오직 한 가지 상황만을 가정하고 설계됐다는 겁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 고속으로 충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였고 그래서 사고 규모나 탑승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항상 최대 출력으로 터졌습니다. 시속 10km짜리 가벼운 충돌에서도 에어백은 폭발에 가까운 힘으로 전개됐고 어린이나 체구가 작은 성인에게는 그 자체가 치명적인 충격이 됐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다단계 팽창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했는데 하나의 큰 충전재 대신 2개 이상의 작은 장치를 넣어서 가벼운 사고엔 하나만 작동하고 심각한 충돌엔 모두 작동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백이 사고의 강도에 맞게 반응할 수 있게 되고 작은 사고에서의 과도한 팽창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트 안에 탑승자 감지 센서가 내장됐는데 이 센서는 탑승자의 체중과 앉은 자세를 측정해서 에어백 제어 컴퓨터에 전달합니다. 컴퓨터는 차량 속도, 충돌 방향, 안전벨트 착용 여부까지 종합 판단해서 에어백을 어느 강도로 전개할지 결정하는 거죠. 예전엔 그냥 터뜨렸다면 이제는 계산하고 터뜨리는 겁니다. 충돌 감지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는데 예전 쇠구슬 방식은 과속 방지턱이나 급정거에도 오작동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MEMS 센서라는 초정밀 전자칩이 속도, 방향, 회전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면서 진짜 충돌인지 단순 충격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실제 충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에어백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도 교체됐는데 초기 아지화나트륨은 반응 후 수산화나트륨 같은 독성 부산물을 만들어내서 충돌 직후 밀폐된 차 안에서 눈과 폐를 자극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아니딘 질산염이라는 물질로 대체됐고 팽창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독성 잔류물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사고 직후 숨을 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요. 이런 개선들이 쌓이면서 숫자로도 결과가 나왔는데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신차 기준 치명적 사고율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20% 감소했습니다. 에어백 기술의 발전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만드는 방식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충격적으로 증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2009년 5월 미국 오클라호마의 주차장에서였습니다. 18살 애슐리 팜은 남동생을 풋볼 연습에서 데려오던 중 다른 차와 가볍게 접촉했는데 두 차 모두 흠집조차 거의 없는 수준의 아주 가벼운 충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에어백이 폭발하듯 터지면서 금속 파편이 애슐리의 목을 관통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출동한 응급대원들은 처음에 살인사건이라고 판단했을 만큼 현장이 처참했는데 범인은 사람이 아니라 스티어링 휠 안에 숨어있던 결함 부품이었습니다.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금속 캡슐이 폭발해버린 거죠. 이게 다카타 에어백 사태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는데 다카타는 아지화나트륨을 대체할 물질로 질산 암모늄을 선택했고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안정제를 넣지 않은 거였죠. 경쟁사들조차 너무 위험하다며 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질산 암모늄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정해지는 특성이 있는데 여름에 덥고 습한 기후에서 수년간 주차된 차 안이라면 최악의 조건이 갖춰지는 셈입니다. 이 상태에서 충돌 신호가 오면 에어백이 부드럽게 펴지는 게 아니라 금속 캡슐 자체가 파이프 폭탄처럼 폭발하면서 날카로운 파편을 사방으로 날립니다. 더 분노를 자아내는 건 다카타 내부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이 문제가 제기됐다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이 불안정성을 보고했지만 경영진은 그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수백만 명이 알지 못한 채 결함 에어백을 달고 도로를 달렸습니다. 2017년 조사에서 결함 차량이 1600만 대로 밝혀지면서 이건 자동차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다카타는 10억 달러 벌금에 합의하고도 결국 파산했으며 도요타와 BMW, 혼다 등 여러 완성차 업체도 수천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애슐리의 가족에게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사고에서 지켜줘야 할 장치가 목숨을 빼앗아간 건 어떤 숫자로도 대신할 수 없는 비극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건 수십 년 전에도 똑같은 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에어백 의무화를 추진하자 포드와 크라이슬러는 대통령까지 찾아가 반대 로비를 벌였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일본 차에 밀린다,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였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결국 업계 압박에 굴복해 에어백 의무화를 막았고 이후 수십 년간 안전 옹호론자들과 자동차 회사들 사이에 지루한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1998년이 돼서야 승용차 전체의 의무화가 완성됐고 1999년에 SUV와 벤까지 확대됐는데 그 사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논쟁은 화물 트럭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모든 모델의 운전석 에어백을 기본 탑재하는 트럭 제조사는 볼보 트럭이 유일하고 북미에서 롤오버 충돌을 막는 커튼 에어백까지 제공하는 것도 볼보밖에 없습니다. 트럭 업계의 반론은 똑같습니다. 에어백 하나 추가에 100만 원에서 140만 원이 드는데 소형 운수업체는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트럭 충돌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와 동승자가 823명이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차량 전복 사고였는데 그게 정확히 커튼 에어백이 막을 수 있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에어백 기술 자체는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포드는 충돌 순간 어깨 안전벨트 자체가 부풀어 오르는 팽창형 안전벨트를 개발했습니다. 좁은 띠에 집중되던 충격을 가슴 전체로 분산시켜서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의 갈비뼈 골절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방식이죠. 볼보는 차 보닛 바깥쪽에 에어백을 달아서
보행자가 차에 부딪힐 때 충격을 흡수하는 시스템을 선보였고, 일부 제조사들은 아예 충돌 전에 외부 쿠션을 전개해서 차량 주변에 이동식 충격수 구역을 만드는 기술까지 실험하고 있습니다. 보호의 범위가 탑승자를 넘어 차 밖으로까지 넓어지고 있는 거죠. 에어백의 역사는 단순한 기술 발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비용과 안전이 충돌할 때 무엇이 이기는가의 이야기이고, 내부 경고를 묵살했을 때 결국 누가 대가를 치르는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기술을 신뢰하며 차에 오르는데, 그 신뢰가 수많은 희생과 실패, 그리고 끝없는 개선 위에 세워진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